상상력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류의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했고 모든 인류의 스승들이 입을 모아서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할 때 뭘로 하십니까? 상상의 재료가 뭐예요? 상상의 재료가 뭐예요? 이 방식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시각사고자냐 아니면 언어사고자냐. 근데 언어사고자라는 말로 하면 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언어사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말. 원관념이 verbal이에요. verbal. 말의, 발화의 뭐 이런 뜻입니다. 말로 하는 거. verbal thinker 하고 visual thinker가 있습니다. 이거의 번역어인 시각사고자 그리고 언어사고자라고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말이 발화, 말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 시각사고자고 어떤 사람은 100% 언어사고자야.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으로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사고에 치우쳐 있고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어느 한 지점이 있고 사람마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 언어사고가 우세한 사람은 언어사고자, 시각사고가 우세한 사람은 시각사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Visual Thinker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그 상태 그대로 생각하는 게 시각사고입니다. 그것을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시각사고. 그리고 공간사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들 때 저음을 어떤 비주얼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저음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리버브가 걸리면 뒤로 간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건 이제 spatial thinking이라고 해요. 공간 사고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주얼 사고의 일종이죠. 그리고 언어적 사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생각을 제가 말로 하고 있죠. 이 말을 이용해서 사고하는 거. 오늘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메뉴를 시켜 먹을 거야. 이렇게 언어로 생각하는 거죠. 그 음식점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 음식 자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라면이면 라면이라는 언어가 떠올라서 그 언어와 말로 생각하는 게 언어사고자입니다.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과거의 어떤 사건을 친구들한테 재밌게 내가 말을 잘 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런 감정을 내가 느꼈다? 그때 내가 행복했다라는 언어가 생각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거 되게 웃겼다? 라고 썰을 잘 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언어사고자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떠한 필름 사진처럼 그리고 그 공간이 떠오르면서 그때 느꼈던 온도, 습도, 기분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어떠한 감각 그대로 느껴지면서 그 감각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언어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visual thinker입니다. 어떠한 레파토리의 말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잘하고 썰을 잘 푸는 사람들은 verbal thinker에 가깝고 말은 좀 더듬더듬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일들이 비주얼로서,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visual thinker입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60%가 시각사고에 조금 더 가깝고 언어사고자는 약 40%라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언어사고자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훈민 포네릭 심볼 때문에 그렇죠. 훈민정음이라는 발음 기호를 언어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사고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70대 30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을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도 이 verbal language를 얼마나 잘하냐예요. 얼마나 글을 빨리 읽고 캐치하느냐. 그게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이잖아요. 수능에서 그 두 개로 승패가 갈릴 정도잖아.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이런 것도 다 이 언어 사고를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후천적인 트레이닝으로 언어 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verbal language하고
language를 구분하지 못해요. 말로 이렇게 하는 발음 기호의 덩어리들, 이 발화 자체가 어떠한 언어라고 집단적인 사고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선왕 이도가 한국어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JTBC 레카 방송국에 나오는 변호사라는 새끼들이 한국어하고 한글을 구분을 못해요. 이 정도로 집단적인 사고 장애를 겪고 있죠. 실제로 언어를 창제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작가,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어떤 엘프족의 언어를 아예 창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자체를 창제하고 문자도 창제하고. 근데 그 언어로 실제로 의사소통을 다 할 수 있대요. 언어 창제. 이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죠. 이도는 기존에 있던 한국어의 발음 기호 표기법을 발명을 한 거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훈민정음이라는 어떠한 NPC 트리거 워드, 온갖 언론과 공교육, 미디어가 합심해서 만든 한글이라는 매트릭스 때문에 verbal thinking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는 visual thinker입니다. 걔네가 무슨 말을 알겠어요. 그냥 엄마라는 형상을 보고 그냥 그대로 느끼지 그걸 언어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언어로 변환해가지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verbal language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자유롭고 대상 간의 이미지의 동질성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연결짓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순수함과 창조성이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을 배우고, 아무 뜻도 없는 맥락 언어, 그냥 앞뒤 문맥으로 맥락으로 거시기 머시기 시납으로 머시기 한 거를 어떠한 정교한 표현인 양, 세종대왕이 발명한 위대한 한글, 이걸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verbal thinker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조화롭게 발전을 안 해요. 왜? 발음 기호를 사고의 블록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한글이라는 발음 기호의 배열을 사고의 재료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벽돌을 하자 있는 벽돌로 쓰면 그 집 자체가 불안정하고 조금만 밀어도 집이 무너져 버리겠죠. 생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의 빌딩 블록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훈민정음 전용 사고의 함정이 뭐냐? 우리나라 언어가 문자, 한자하고 같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한자가 동음 이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자 두 글자를 이용해서 관념적인 상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어인데, 그 한국어의 장점을 다 떼다 버리고 사고를 하는 거예요. 한글 전용 verbal thinker는 사실 thinker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짓는 거예요. 거시기 머시기 시납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말이요, 그 시기해서 머시기 하게 해야 그것이 거시기 한 것이요. 이 표현하고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명확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에 의거하여 표현해야 정확한 언어 생활입니다. 이거하고 이 두 가지 표현이 한글 전용 사고자한테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에요. 두 표현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맥락적인 맥락, 느낌적인 느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지즘, 그냥 발음 기호의 배열. 한글 전용 한국어로 사고하는 사람은 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사고자라고도 하기 뭐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블록 자체가 없는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언어 사고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한 언어 사고자의 장점이 뭐냐? 나쁜 게 아니에요, 언어 사고가. 자연적으로 40%는 언어 사고를 해요. 언어 사고자의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기 때문에 기업 인사 담당자나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언어 사고자들이 뭘 잘해요? 변호사도 잘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언어 배열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 언어 사고자들은 즉석에서 언어 배열을 잘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논파한다든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떠한 철학자가 될 수도 있죠. 실물이 없는데, 비주얼적인 실물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순수 논리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언어 사고자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신학이나 철학, 순수 논리학 이런 것도 굉장히 언어 사고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언어 사고자가 조던 피터슨이에요. 조던 피터슨이 실제로 자기가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생각을 할 때 말로 한다. 그게 편하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은 마이크 잡고 4시간, 5시간도 그냥 막 떠들 수 있어요.
was a visionary. And so what that means, as far as I can tell, like, we could do a little quick survey here. How many of you think in words? Put up your hands. Do you think in words? What about pictures? How many of you think in pictures? Okay, so that's interesting. How many of you think, that's about half and half, by the way. Probably a fewer on the word side. How many of you think in pictures and words? Okay, and so, all right, so it was roughly a third in each category, but that's also something that I really haven't encountered any research on from the neuropsychological perspective. It's like, well, do you think in pictures or do you think in words? And is that actually a reliable distinction? I think in words most of the time, but I can think in pictures. Like if I'm trying to build something, I can think in pictures almost instantaneously, but it isn't my natural mode of thinking. I'm hyperverbal, and so my natural mode of thinking is to think everything through in words. But I know my wife isn't like that. She thinks in images and then has to translate them into words. And so, anyways, Jung was very literate and he could really think in words, but he could really think in images. Also, talking to my wife quite extensively, like the intensity of her visualization vastly exceeds mine. So for example, if I close my eyes and then try to imagine the crowd in front of me, it's pretty low resolution and vague and not brilliantly colored and vivid. You know, it's like I'm seeing through a glass darkly, let's say. I can't bring images to mind with spectacular clarity, but my wife is very good at that. And Jung seemed to be absolutely a genius at that kind of thing. And he had a lot of visionaries in his family history as well. So I don't know to what degree there's a hereditary component of that, and I don't know to what degree that's actually like a neurological specialization. I presume it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trait openness, distinguishes itself, differentiates itself into interest in ideas and interest in aesthetics. And my suspicion is that the people who are more interested in aesthetics are the visionary types, the ones that think in images. Anyways, Jung could really think in images, and he could imagine beings, and he's a visionary. 그래서 조던 피터스는 마이크 잡고 4시간, 5시간도 그냥 막 떠들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하고 논리에 굉장히 능해요. 조던 피터슨이 변호사를 했어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어떠한 실물이나 생각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황된 언어의 배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말뿐인 말, 허황된 그냥 표현, 들으면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네. 조던 피터슨의 언어적 표현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말뭉치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 가끔씩. 그리고 대표적인 언어 사고자가 에미넴, M이라고 적을게요. 에미넴이 라임의 마술사입니다. 살짝 자폐아 기질이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그냥 모든 영어 보캐블러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시간으로 프로세싱해서 라임을 맞춰서 말을 해요. 프리스타일 래핑을 너무 잘하고 어떤 풍자나 해악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에미넴은 전형적인 언어 사고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인 프로젝트 총괄이나 작곡이나 이런 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작곡은 시각사고, 공간사고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못하기 때문에 에미넴은 그 소리의 뎁스는 또 안 들리는 거죠. 프로페셔널하게 라임을 뱉는 사람은 할 수 있어도 프로듀서로서는 성적표가 초라한 겁니다. 에미넴이 직접 프로듀싱한 노래들, 에미넴의 팬들도 실드를 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닥터 드레나 어떤 유명 프로듀서들이 손을 댄 노래들은 참 좋은데 프로듀싱은 또 못하죠. 언어 사고자들의 장점이 그런 것들이다. 시각 사고자, 대표적인 시각 사고자들 누굽니까? 체스 마스터들. 체스 마스터들이 대표적인 시각 사고자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체스판을 놓고 상상하면서 막 360도로 돌리면서 모든 수를 막 계산해요. 비주얼 띵킹을 한다고요. 그 체스판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도 대표적인 시각사고자입니다. 머릿속에서 실험을 다 한 다음에 발명품을 내놓는 걸로도 유명했어요. 머릿속에 3D 도면을 올려놓고 사고 실험으로 발명을 한 다음에 만들었던 걸로 유명해요. 천재죠, 천재.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대표적인 시각사고자죠. 니콜라 테슬라도 그랬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말을 잘 못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나 에미넴처럼 청산유수로 막 4시간, 5시간 말하기 이런 거 못해요. 일론 머스크가 말더듬이로 굉장히 유명하죠. 머릿속에 시각적인 어떤 사고,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변환해요. 저거를 어떻게 언어로 변환해야 되지? 이 실시간 언어 변환이 렉이 걸리니까 말을 엄청나게 더듬는 겁니다. 물론 시각사고도 잘하고 언어사고도 둘 다 잘하는, 이게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시각사고도 잘하는데 언어사고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하고 항상 비주얼 에이드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정리돼 있고 요약돼 있고 어떠한 사항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청바지 이 작은 포켓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딱 꺼내는데 야, 저기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에어팟이 나왔구나. 시각적으로 항상 전달을 하는데 말도 잘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상충이 되지만 이 두 가지 사고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고 용찬우 같은 사람이고, 언어 사고자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능하다면 시각 사고자들은 창조에 능합니다. 언어로 변환하지 않아요. 언어로 변환하지 않아요. 어떠한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구조적으로 동질한 것하고 연결해서 이 점을 이어서 창조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두부의 질감하고 치즈의 질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연결해서 창조적인 요리를 해요. 두부와 치즈가 속을 열어보면 어떠한 식감이나 생긴 게 비슷하네? 요거는 시각사고입니다. 언어사고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 셰프님 보니까 말이 좀 더듬더듬 느리더라고. 시각사고자들은 없던 거를 창조해내는 것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처럼 머릿속에서 도면을 그리고 실험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나 미술이나 패션이나 건축, 작곡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언어사고자들은 리니어한 어떤 선형적인 반복적인 작업을 잘합니다. 선형적이고 반복적이고 1차원적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말의 배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언어사고자예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죠. 반복적이고 선형적인 일 이렇게 잘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말 배열 잘하고. 근데 시각사고자들이 잘하는 것은 창조, 상상, 비선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내야 되는 거, 비선형적인 일들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창조적으로 창발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점들을 이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하고 저 프로젝트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이런 창조하고 상상하고 비선형적인 일을 시각사고자들이 잘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미지 있는 그대로 사고하는 게 Visual Thinker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AI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얘가 본질적으로는 언어 생성이에요. 언어 생성. Chat GPT. 언어 생성 AI예요. 말의 배열을 잘한다고요. 아무리 살짝 서번트 신드롬 있는 것처럼 라이밍을 배열해도 수조 개의 말뭉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시간으로 하는 AI가 이길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에미넴보다 랩 가사를 더 잘 쓸지도 몰라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류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해가지고 언어 생성을 한다고 해요. AI가. 언어의 무의식의 지도를 그려놨거든요. AI가 두부와 치즈가 유사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어떠한 요리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AI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기 힘들죠. 언어 생성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은 인간의 언어 사고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중심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지 이미지를 상상해서 창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각사고자들의 단점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상을 해서 두부하고 치즈가 유사성이 있는데 두부를 치즈처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프레젠테이션 대사 좀 써줘봐. 내가 이런 상상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대사 좀 써줘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체되는 거죠. 반복적이고 리니어한 일, 말의 배열, 언어 생성 AI의 작동 방식 그 자체가 이 언어 사고자가 하는 일을 전부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각 사고자는 없는 거를 상상하기 때문에 AI에게 명령하는 입장이고 AI를 활용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창조하고 상상하고 비선형적인 어떠한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 방향 자체를 내가 정하고 필요한 인력, 옛날에 마르크스 같은 천둥벌거숭이가 거기서 가치가 나옵니다 했던 것, 이런 것들을
AI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로봇이라는 친구들을 이용해서 내 상상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리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시각사고를 잘 하면요. 근데 언어사고자는 말 그대로 이 업무가 다 교체가 돼버릴 거예요. 변호사가 인공지능에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대체될 거래요. 법전에 몇 조 몇 항을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하는 거, 그 어떤 변호사를 데려다 놔도 못합니다. 그 어떠한 신학자를 데려다 놔도 성경 어디 구절 찾아줘, 이게 의미가 어때? 이거하고 비슷한 건 어디 있어? 이거 실시간으로 언어 처리를 못해요. 언어 생성 AI만큼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언어 사고자들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변호사가 AI로 대체될 거다. 그 직업 순위 1순위의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슈퍼로이어라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쟁점 포인트나 뭐 판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률 AI는 법조인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개가 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변호사 시장의 수요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각사고자,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AI를 활용해서 더욱더 자아의 신화를 쓰기 편해질 거고요. 언어사고자가 지금껏 하던 업무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언어생성 AI, 요거 그거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되겠죠. 우리 한국인들이 언어사고는 한글로 합니다. 한국인들의 언어사고는 한글로 이루어집니다. 한글이라는 빌딩 블록으로 사고를 쌓아요.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상도 떠오르지 않게 해요. 말을 해도 몽실몽실 신압으로 거시기 머시기만, 느낌적인 느낌 맥락만 떠오르고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레카 유튜버들이 활동하기 좋은 이유도 맥락만 비틀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의미가 없거든요. 이 맥락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얘 비열한 애입니다. 이러면 그냥 선동이 돼요. 한국 사회는 맥락 사회야, 맥락 사회. 한글은 주로 이런 언어 사고에 적합한, 언어 사고를 위한 빌딩 블록이죠. 근데 시각 사고는 문자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상이라는 훈민정음 발음 기호가 뒤에 있는 코끼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발음 기호가 이 코끼리를 싸고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야, 상상력이 중요하대 라고 하면 상상이 뭐지?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코끼리를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내서 설명하는 거를 사람 인변에다 코끼리를 넣어가지고 이 상이라는 문자를 만들어서 우리 선조들이 한국어를 쓸 때 상상이라는 말을 했구나. 상상으로 창조하는 거구나. 이런 말을 하면 머릿속에 상이 떠올라서 동일한 공준을 가지고 발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 간에 어떤 고정점을 놓고 이미지로서 정확한 말이 전달이 되는데, 야, 상상해봐 하면 그냥 발음 기호 상상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죠. 이게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 상상이라는 발음 기호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맥락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액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레카든지 어떤 황색 언론이든지 이 사람이 말한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거시기 머시기 신압으로 몽글몽글 이래요. 그래 브러스예요. 어떠한 사람의 말도 비틀고 왜곡할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의미도 전달되지 않는 이 언어사고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언어를 뒤흔들어야 그 사회도 뒤흔들고 전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교란된다는 말은 헌법조차도 지금 느낌적인 그 시기의 느낌으로는 요런 의미란 게 라고 말하며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한국어와 한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한글 중심의 verbal thinking만 하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생각다운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적이고 선형적인 커뮤니케이션, 언어 생성 AI에게 대체되는 인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완하려면 우리 위대한 한국어가 뭐하고 함께 발전했는지, 어떤 위대한 문자와 함께 발전을 했는지 그 연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언어가 뭡니까? 자, 이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 갑골문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왜 아무 의미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수라는 개념이 생기고 문자가 갑골문, 급문, 전서,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서 규격화되다 보니까 생긴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의 목적이 의미 전달을 똑바로 하고 전달된 의미를 똑바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자로 사용하고 있는 해서 자형의 엄밀한 모양 자체는 우리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언어라고 하면요, 이거를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씀,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고 똑같은 거라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생각을 해요. 언어 생활이 망가져서 소리의 뜻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소리와 연결되는 실물 세상의 이미지의 뜻이 있는 건데 착각을 하고 있죠. 갑골문은 이미지 사고를 활성화합니다. 보세요. 이게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갑골문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인 상처처럼 좀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문신하는 도구예요. 노예나 뭐 범죄자나 이런 애들한테는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다라는 의미, 어떤 권력자의 권력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문신을 할 때 피부가 엄청나게 따갑죠. 통각이 느껴지죠. 우리가 혀에서 통각을 느끼면 그게 뭐예요? 매운 거예요. 매울 신자도 됩니다. 이게 발전한 글자가 이거예요. 갑골문에 보면 이 말씀 언자는 이 매울 신자 밑에다가 이렇게 사람의 입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모양이 간소화가 돼서 이렇게 변한 거고, 이 입구자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말씀 언자가 된 거죠. 나타내다, 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마에다가 노예라고 표시하다. 그래서 입으로 나타내는 거 뭐예요? 말씀. 이 언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긴 말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발화 같은 거 있죠? 그냥 말하는 구어체 같은 거, 그런 것을 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어라고 해요? 방언이라고 해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죠. 왜? 언은 입으로 표현하는 게 언이니까. 그래서 방언이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언, 일본언, 중국언이라고 안 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라고 하죠.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 어라고 해요. 뒤에다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 말씀 언변에다가 다섯 오자, 사람 손 모양이 변한 다섯 오자, 사람 손가락이 5개죠. 그리고 요거는 입구자. 그래서 이게 나 오자예요. 나 오자. 제가요 할 때 나를 5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을 하잖아요. 인간 본연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 좀 보시오. 여기에 종아리 하나 있지요.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저 좀 보시오. 그래서 나 오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는 화자가 있는 말씀.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말씀을 엮은 걸 논언이라고 하지 않고 논어라고 하죠. 특정한 화자가 있는 말, 그게 어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특정 화자가 있는 말, 그게 말씀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국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면 이렇게 구어체적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특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인구 집단이 있음이 들어가 있는 말이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한자 교육이 잘못된 점은 말씀언, 말씀어 이래버리니까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나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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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한. 한국이 무슨 뜻입니까? 나라한. 한국인한테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죠? 한국이 무슨 뜻이죠? 한국 그냥 한국 아닌가요? 한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공교육에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 정도 처참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제 문자 강의 이후에는 이 한과 이 한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어라는 이 언어라는 훈민정음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언어라는 건 입으로 나타내는 게 언이고 입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서 특정한 화자가 있는 나 좀 보시오 하면서 나 오자를 써서 특정한 화자 집단이 있는 말을 언어라고 하는구나. 이거하고 이거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노의 이마에다가 문신 새기는 도구를 놓고 나타내다라고 표현을 했구나. 나타내는 거 맞네. 이마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니까 그걸 입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구나.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죠. 내가 언어 사고자로 와이어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문자를 통해서 이미지 사고자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 사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챗 GPT가 전부 다 대체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니? 자기는 언어 사고자래요. 여러분들이 언어 사고를 챗 GPT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지 사고자로서 창발해야 돼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지금 같은 대혼란의 시대, 우리나라처럼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서 끌어내리는 사회에서는 진짜 실력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미지 사고라는 무기를, 평생 가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어요? 평생 가는 지적인 자산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빠른 시점에 얻으실수록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하는 주체가 있는 말이 어구나. 언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예요? 이 verbal thinking이 이미지 thinking과 연결이 바로 됐어요. 이 중간 사이의 갭이 문자를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한국어가 뭐 위대하고 어쩌고저쩌고 국뽕 다 빼놓고 봐도 이거 언어 생성 AI가 여러분들을 대체하는 시대에 언어 사고와 시각 사고 사이의 갭을 채우는 엄청난 사고 훈련이 될 것이고 사고의 빌딩 블록으로서 정말 위대한 어떤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문자로 한번 사고해 본 사람은요, 절대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사고에 어떠한 명확한 이미지가 생겨요. 시나브로 거시기 머시기 뭉게 몽글몽글이 아니고 명확한 상이 생겨요. 상이. 머릿속에서. 상이 생겨요. 그래서 왜 문자 공부해야 되냐? 한자를 잘하면 해석을 잘하고 뭐 한국어를 뭐 똑바로 할 수 있고 이것도 참 좋은데 이 언어 생성 AI에게 대체될 수 없는 창조적인 사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갑골문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형태소가 연결됐을 때 어떤 의미로 연결되고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고 엄청난 사고 훈련이 됩니다. 용찬우가 말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제가 왜 슈퍼스타예요? 용찬우의 말에는 뼈가 있어요. 후벼 파요. 정말 맵죠. 용찬우가 하는 말은. 찔러버리죠. 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한 다음에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고 굉장히 살아있게 됩니다. 용찬우가 가진 본질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비주얼 띵커니까요.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속에서 컬러가 보이고 위치가 보이고 위상이 보이고 어떠한 공간이 떠오릅니다. 그 파형 있죠? 그것이 떠오르게 하는 어떤 비주얼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음악을 들으면 비주얼이 떠오른다니까요. 제가 영상을 잘 만드는 이유도 이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이런데 이 이미지하고 연결되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내 머릿속에서 어떠한 스페이스 속에서 있어요. 그러한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용찬우 영상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 겁니다. 언어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다 별건이지 다른 거지. 선형적인 거지 세상은. NPC들이 전문가 신화에 빠져있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해요. 한글 전용 언어 사고는 거기에 사람을 갇히게 만들거든요. 아무 뜻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그냥 어디서 권위를 받으면 전문가고 아니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어떠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의거해서 창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원리는 하나거든요. 이러한 사고 자체의 근본적인 혁명을 하는 게 이 문자 사고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한국어가 아무 뜻도 없게 됐거든요. 맥락만 있으면 되거든요. 신압으로 거시기 머시기. 으따 용찬우 강의가 거시기 해버려가지고 내가 머시기 했다야이? 요 발언을 가지고 그냥 렉카질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짓 저한테 엄청 많이 하죠. 왜? 사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문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주얼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말뿐인 말에 갇혀 있어요. 생각다운 생각을 한국어로 구사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쓰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어 생성 AI보다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느끼고 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미 상위 5%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사고가 그 사고의 블록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공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라는 무기가 여러분들을 이 AI 시대에 인간의 업무가 대체돼서 인간이 소중하지 않은 이런 새로운 시대, AI가 바꿔놓는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언론과 미디어, 공교육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권위, 어떠한 시스템, 한글이라는 권위, 이거에 대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용찬우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이고 17년 정도 연구한 연구 성과를 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한글적인 언어사고, verbal thinking으로만 거시기 머시기 하던 걸 실물이 있는 시각사고로 연결지어주는 이 도구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자, 이 정도 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I got racks on racks.